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에서 있었던 전시 즉결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결 처분. 먼저 이 즉결 처분의 사전적인 의미는 영창이나 강등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처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즉결 처분은 그냥 총살이었기 때문에 즉결처형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도 쓰인 것 같습니다. 하긴 전시에 사고 친 사람을 영창에 보내거나 또는 강제로 전역시킨다? 글쎄요. 누구적으로 하고. 이러면 돌격하기 전날에는 미친 척하는 병사들이 아주 많이 나왔겠죠. 응? 야, 너 영창 15일! 그럼 돌격에서 빠지는 거죠. 입니다. 아무튼 즉결처형은 역시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즉결 처분, 즉결 처형, 공개 처형 이게 다 비슷한 뜻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즉결 처형은 우선 고대로부터 동서양의 모든 전쟁에서 또 이렇게 무게 잡고 거창하게 시작하면 아이 새끼 그 무식한 놈이 뭐 그럴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고대, 동서양 이런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식한 말투를 흉내내서 나는 좀 배운 척하면 안 되나? 음. 아무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는 생략하고 비교적 잘 알려진 임진왜란 시기만 봐도 이순신 장군 역시나 부하들을 즉결 처형한 사례가 결코 적지 않. 6.25 한국전쟁에서만 즉결 처형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시의 국군 최고 지휘부는 상당수 일본군, 관동군, 만주군 등에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들은 6.25 이전에 이미 전시 즉결 처형 제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 경험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현역 시절 전시 항명은 즉결 처형, 즉 현장에서 바로 총살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무튼 저 역시나 현역 시절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 따라서 군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즉결처형이라는 말을 한두 번 이상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론. 먼저 한국전쟁 당시 이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25 발발 한 달 후인 1950년 7월 26일 군대장급 이상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한 육군본부 훈령 제12호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2항에서 명령 없이 전장을 이탈할 시에 직결처분권을 여기서는 즉결처분이 아니라 한자로 고들직자를 써서 직결처분이라고 했네요. 아무튼 직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전장 이탈에 해당하는 행동으로서 직속 상관이 명령한 지점에서 명령 없이 후퇴하거나 명령한 작전 행동을 의식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육군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일권의 명의로 공포되었습니다. 근데 이상의 내용에서는 군법회의 또는 군사재판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결 처분은 재판 없이 현장에서 바로 결정한다. 누가? 군대장 이상이.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있냐 없냐 이거 잘 기억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국군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런 훈령이 공포됐을까? 당시 상황은, 여기서 제가 또 이게 무게 잡고 그걸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이 자식이 이거 별것도 아닌 놈이 막 네가 인마 군사 뭐 전쟁사 이런 전문가라도 돼? 이렇게 따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건 역시나 과감히 생략.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분대장급 이상에게 부여한 직결 처분권은 총살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유사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일종의 시범 케이스였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못 배운 놈처럼 시범 케이스가 뭐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통과하시죠. 네. 자, 계속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미 해군 함정에서 아주 많은 오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특히나 8월 30일에 입대한 병 4기는 고작 열흘 남짓 되는 기간에, 그렇죠, 8월 30일 날 입대해서 9월 12일 날 부산항을 출항하면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군복 나눠주고 뭐 인원 파악하고 뭐 어쩌고 뭐 쓰고, 그럼 뭐 베이직 훈련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아무튼 이 열흘 남짓 되는 기간에 동네 사격장에서, 동네, 부대 옆에 있는 동네, 거기 사격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산 동네 파전, 그 동네 파전 할 때 동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마을 동네에 나가서 사격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부산 동네 사격장에서 실탄 5발씩만 쏴보고 출항했다는 겁니다. 누가? 해병대 병 4기가. 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그 오죽하면 인천으로 이동하는 함상에서 실탄 사격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대원들의 오발 사고가 빈발하자 해병대 지휘부에서는 미리 연출된 가짜 오발 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대원을 가짜로 공개 처형하는, 미리 짜고 쳤다는 뜻이죠. 아무튼 공포탄에 의한 가짜 총살형을 집행함으로써 이후 오발 사고가 근절됐다고 하는데, 이를 보면 시범 케이스로서의 총살형이 아주 효과가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말할 나위. 옆에 좀 먹어주죠. 무식한 놈은 이런 표현 안 써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국전쟁 당시의 즉결 처분권은 1950년 7월 26일 0시부터 분대장급 이상에게 부여되었지만 실제로는 육군본부의 훈령이 공포되기 이전에도 이미 즉결 처형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의 상황이 이 정도였으니까 훈령 공포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판을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평시였다면 빠따 몇 대, 뭐 그럴 깜도 안 되는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도 상관이 대놓고 부하를 처형하는 일이 육군의 각 부대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속칭 엿장수 마음대로 총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몇 건 소개하면 훗날 3스타 육군 군단장까지 여기만 당시에 모 연대장은,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무튼 그 모 연대장은 휘하의 모 중대장 운전병이 추운 날씨에 집차의 활동을 꺼트렸다는 이유로 그 중대장에게 운전병을 총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중대장이 주저하자. 당연하죠. 응? 자신의 운전병을 쏴 죽이려는데, 응? 그것도 시동을 꺼트렸다고. 아무튼 중대장이 주저하자 연대장이 직접 자기 권총으로 그 운전병을 총살했다고 합니다. 그 타이어가 빵꾸 났으면 그 수송관을 죽였을 연대장이죠. 어쨌든 다음. 아울러 역시나 그 연대장은 한 통신병이 연대장 자신의 집차 진로를 방해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신선, 그 유선, 육군에서는 그 방차통이라고 그러죠. 우리 해병대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그걸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연대장 집차 앞에 이렇게 이제 뭐 얼쩡얼쩡 됐나 봐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자신의 집차 진로를 방해했다면서 통신중대장에게 그 통신병을 총살하라고 하자.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통신중대장은 당연하죠.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대장을 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익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득이 쏘는 그 통신병한테 총을 한 방만 쏘고는 대충 쐈겠죠. 아니, 그 정확히 그 조준해서 쐈겠어요. 그 중대장이 그 가까운 데 있는데 쏘고 싶으면 또 원하는 자리 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안 죽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 씨발 좆발아라. 그리고 총을 쐈으니까 쐈는데 뭐 꼭 죽이려는 법이 있어? 내가 총이 약간 흔들려서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아라 하고 이제 줬또 씨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위치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한 손에 총을 맞고 이제 신음하는 뭐 이랬겠죠 이제. 그 통신병을 연대장이 직접 빵. 그리고는 헌병 중대장에게, 헌병 중대장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렇잖아요. 딱 뭐 경우 뭐 비슷하게 완전 따까리. 그래가지고 그 헌병 중대장한테 확인 사살까지. 참나. 게다가 또 한 번은 신임 소위가 근무 중 불시에 나타난 연대장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껌을 씹으면서 경례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미군들도 많고 이게 시레이션 껌 이런 것들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뭐 사탕도 먹었을 수 있죠. 이제 신빙 소위가 이제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제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제 뭐 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연대장이 기분 나쁘고 울다고 그 소위의 상관인 대대장을 불러서 즉석에서 그를 총살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씨발 죽이려면 지가 죽이지 왜 이 사람은 꼭 남을 그 중간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상의 내용이 당시 육군에서 발생한 즉결처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서 즉결처형의 이유가 된 부하의 행동은 당시 육군본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장 이탈의 구체적인 행동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사례는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군본부 훈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불법 즉결 처형을 포함해서 훗날 이러한 지휘관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연대장의 훗날 3스타 군단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완전 뭐 코미디죠. 한편 이건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관이 불법으로 부하를 처형하려는 순간 역으로 그 부하가 상관을 사살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혹시 요즘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미군들 얘기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당시에 즉결 처형은 사실 분대 소대급에서 암암리에 집행한 경우가 많아. 또 실제로는 즉결 처형이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누락 및 조작의 결과 전사 또는 실종으로 허위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설에는
한국 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즉결 처형의 사례를 수천 건으로 추산하는 견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95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군대장급 이상의 즉결 처형권은 이상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장교들의 생명 경시와 특권 의식으로 사소한 이유에서도 즉결 처분이 남용되자 부하들은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심리로 총을 들고 저항하거나 지휘관이 사살당하는 등의 폐해가 속출하였는 바 당연하죠. 이렇게 전시의 상관을 그 적의 공격으로 위장해서 죽이는 행동은 월남전 당시 미군에서 많았다는데 이를 영어로 프래깅이라는 것 같습니다. 프래깅. 즉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열 수류탄을 영어로 프래그먼테이션 그레네이드 줄여서 프래그라고 불렀는데 장관의 천막에 수류탄을 이렇게 미치쳐가고 이제 슬쩍 던져 넣었다는 뜻입니다. 즉 방선 흔적이 남는 이 총보다는 수류탄이 완전 범죄에 유리했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장에서의 여러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라 즉결 처분권은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던 1951년 7월 10일 육군본부 훈령 제191호에 의해 취소됩니다. 하지만 불과 20일 후인 7월 20일에는 즉결 처분권을 취소한 훈령을 다시 훈령 194호로서 취소하게 됩니다. 장난도나. 하긴 군 수뇌부도 그만큼 똥오줌을 못 가렸다. 이런 뜻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부활한 즉결 처분 훈령에선 기존의 내용에 추가하여 총포 및 차량을 유기했을 경우에도 즉결 처분을 명하고 있습니다. 단 적이 해당 장비를 재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즉 유기된 총포 및 차량의 특정 부속품을 휴대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처분권자 역시나 기존의 분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훈령은 한국전쟁 정전 시까지 유지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80년대 저희 때도 만약 소총을 유기하는 경우 반드시 방아틀 뭉치만큼은 휴대하고 복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선배들로부터 전수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도망 오는데 방아틀 뭉치를 분해해가지고 그걸 뺄 정도 그냥 총을 들고 뛰는 게 낫지 않나? 정신없이 그냥 웍하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그냥 콜레벌 떠오는 사람한테 그걸 챙겨서 안 오면 너 총살이다. 살아서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맙지 않나? 그걸 걔들이 쓴다고? 이북애들이? 글쎄, 총알이 많나? 이거 호환이 되나? 네. 아무튼 한편 지금까지 설명드린 즉결 처분권 관련 훈령은 육군본부, 즉 당시의 육군총참모장, 지금으로 치면 육군참모총장이죠. 아무튼 육군의 명령인데 그럼 해병대에서의 즉결 처분권은 누구의 명령이었냐? 신현준 해병대 사령관이냐? 아니면 당시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당시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1950년 7월 1일부로 육군 총참모장 겸 육해공 3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에서 3도 수군 통제사가 된 경우와 비슷하죠. 아무튼 해군이나 해병대는 6.25 발발 직후부터 육군 총참모장 겸 육해공 3군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당시 해병대는 전쟁 기간 동안 대부분 미 해병대에 배속된 상태였는데
물론 대한민국 육군에도 배속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요즘과 같은 군정, 훈련권 또는 전시 작전 통제권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상의 육군본부 훈령은 해병대에게도 적용되었다. 단 해병대에서의 직결 처형은 이상에서 소개한 육군의 사례와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럼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는 어땠을까? 지금부터는 정채호 선배님이 저술하신 해병대의 명인 기인전 제1권 및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라는 두 권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중간중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951년 4월 25일 김포지구에 전진 배치되어 있던 독립 5대대에서는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4명의 전시 강간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 총살형을 집행했다. 처형을 당한 대원들은 21중대 3소대 1분대장 전모 하사와 부분대장 이모 하사, 그리고 화기중대 기관 포반장 정모 하사와 부분대장 백모 하사였다. 여기서 잠깐 1951년 4월 기준 대한민국 해병대 상황을 설명드리면 당시 해병대 제1연대는 예하의 1, 2, 3대대를 편제하고 강원도 중동부 전선의 산악전투에 투입된 상태였고 9.28 서울수복 직전 당시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해병대의 4번째 대대인 제5대대는 별도의 독립대대로서 화면의 지도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김포반도에서 한강하구 북쪽 개풍구 지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포로 획득 등의 작전을 수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계속해서 1951년 3월 13일 적정 탐색을 위해 한강하구 북쪽의 개풍군 지역으로 건너갔던 21중대 수색대 대원 약 15명이 그날 밤 개성지구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과 피난을 가지 못한 원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어느 강변 마을에서 1박을 하는 동안 그 수색대의 핵심 간부들인 몇몇 분대장급 하사관들이 그 마을 여자들을 개별적으로 강간한 사실이 첩자들에 의해 보고됨으로써 들통이 나게 된 것이었다. 그러자 사건을 보고받은 대대장 오명복 소령은 헌병대에 지시하여 즉시 그들을 체포하여 구금케 한 다음 진상조사에 착수토록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를 겸한 현장 검증을 거쳐 그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했던 것인데 현장 검증 과정에서 이 4명을 제외한 이효상 하사만은 수색대가 임무를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올 때 강간을 당한 여자 모친의 간청으로 두 모녀를 배에 태워서 김포로 피난시켜 주었기 때문에 증언 청취와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모녀를 피난시켜 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김포로 해서 어디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갔을 거 아니에요. 뭐 피해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 받았다는 겁니다. 한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강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죠. 또 피해를 입은 여자들 가운데는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겠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뭐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뭐 그런 걸 보면 이거 역시나 저는 충분히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가 어려서라고 그랬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참나 그렇게 막 살지 않았어요. 상상하실 걸 하셔야지. 아울러 부대 내에서는 그들의 동기들인 병 1기 및 2기생들이
그간 전쟁터에서의 공적을 생각해서라도 극형만은 면하게 해줄 것을 탄원했으나 결국 군법회의 심판관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결국 그들에 대한 형 집행의 목적을 널리 주지시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 따라 한 군데서 하지 않고 그들의 소속 중대나 소대 본부가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형이 집행된 후 이기생들은 고인들의 한 맺힌 넋을 달래주기 위해 동기생 3명의 시신을 개풍군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조강리 뒤편고지 애기봉에 묻어주었는데, 이 조강리는 수색대가 배를 타고 떠난 곳이기도 했다. 또한 일기생인 정모 하사는 동기생들에 의해 박이중대가 배치되어 있던 양곡 우체국 서남방 약 2km 지점의 도로변에 졌다. 한편 그들의 전우들은 반세기가 지난 2001년, 2002년까지도 매년 4월이 되면 그들의 무덤을 찾는다고 한다. 그럼 2003년 이후로는 안 갔냐? 제가 보기엔 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나온 게 2003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분들이 갔다는 뜻이죠. 그분들 연세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병, 뭐, 2기, 그럼 그냥 1930년생, 거기서 뭐 1, 2년 뭐 앞뒤로 계산하면 되죠. 그게 1930년. 그럼 2000년이면 연세가 뭐 70관이신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 화면의 지도 위에 그 위치를 개략적으로 표시해 봤는데, 글쎄, 지금은 흔적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실 애기봉이라는 이름은 병자호란 당시 평안감사와 기생의 애틋한 사랑 얘기를 들은 현지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1966년에 비로소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니까 6.25 당시에는 애기봉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당시의 이름 그대로 그냥 숯간머리산 또는 무명 154고지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애기봉의 그 사연을 그때 알아가지고 특별히 자기 동기생들을 거기다 묻었다. 아니,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숯간머리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저 개풍구로 넘어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묻어준 거죠. 일단 어찌됐든 피해자 중에 그 해병과 같이 결혼해서 살겠으니 용서해 달라며 애원한 여인이 있었다는 사연을 생각하면 이 산이 진짜로 여인들의 한이 맺힌 곳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몇 년째 이 사진을 쓰고 있는데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진, 제 뒤쪽에 이 사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애기봉 정상에서 제가 북한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뭐 저작권 뭐 이래가지고 남의 사진 쓰면 피곤해요.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찍은 거예요. 일부러 이걸 쓰려고. 아무튼 이게 저 뒤에가 이제 개풍군이에요. 사진 찍은 데가 애기봉 정상이고, 그러고 보면 저 강 건너 지금은 선전마을이 있는 그쯤에서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고 강변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3명의 대원은 이 사진 왼쪽 아래 조강리 방향, 그 조강리 그쪽은 이제 이렇게 한강 하구가 돼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아놨지만 거기 뭐 논바닥에다 묻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쪽 한 뭐 산 밑에 묻혔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총사령이 집행될 때까지 아무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보고를 받게 된 신현준 사령관은 즉시 그 사실을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한 다음 격분을 금치 못한 손 총장을 모시고 김포읍 양곡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던 독립 5대대 본부로 가서 오명복 소령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그들을 처형한 처사를 호되게 실책하며
그 즉석에서 대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부대대장 이봉출 대위로 하여금 대대장의 직무를 대행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일로 신현준 사령관과 손원일 총참모장이 일선지구의 전투부대를 함께 방문한 일도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그러한 일로 현지 부대의 지휘관이 즉석에서 오직 해임을 당한 일도 처음 있었던 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독립 5대대장직에서 해임된 오명복 소령은 그 후 제1전투단 부단장, 제2연대장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으나 장군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62년 3월 대령으로 예편하였으며, 전역 이후인 89년 9월 28일 백사고지에서 전적비 제막식이 거행될 때 그 행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때 그 행사장에 참석한 병 2기생 출신의 옛 부하 한 사람이 오명복 대령님, 무슨 낯으로 이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김포에서 처형한 옛 부하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라며 쏘아보는 바람에 쥐구멍을 쳤듯이 그 자리를 떴다고 하며, 그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모군 관련 행사장의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오명복 소령은 독립 5대대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총 3건의 총사령을 집행했는데, 첫 번째는 경북 영주지구 전투에서 도망병 1명을, 두 번째는 제2차 인천 상륙작전 직후 인천에서 근무지 이탈자 1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포에서의 즉결 처분은 세 번째 공개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책자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즉결 처형과 관련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한국전쟁 기간 중 육군에서는 비공식적입니다만 수천 건의 즉결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같은 시기 해병대에서는 오늘 내용을 포함해서 총 6건의 19명 정도가 공개 총살을 당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건 당시 육군에 비해 아주 적은 해병대의 병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아주 적은 수치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공개 총살을 당한 해병들은 오늘 소개한 강간범을 제외하면 전원이 도망병이었습니다. 혹자는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지 도망병을 그렇게 총살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952년 6월 9일 당시 2대대의 신병 재교육대장으로 있었던 해관 4기 정영옥 소위가 재교육 중인 신병 중에서 3명의 도망병이 발생하자 이에 책임을 느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교육생을 집합시킨 자리에서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 과연 전시 도망병의 문제를 과연 지금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둘째, 당시 육군에서는 지휘관의 기분 여하에 따라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해병대의 사례를 포함해서 오는 이마다 판을 바라보는 경중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해병대는 분명히 명백한 범죄에 대해 군법회의의 절차를 거쳐 공개 총살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군사재판의 판결에 따른 처벌이라는 이유로 저는 해병대의 사례는 즉결 처형이 결코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심에서 사형이 언도되고 나중에 형이 집행되는 경우 우린 그걸 즉결 처분 또는 즉결 처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결 처분 또는 즉결 처형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재판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처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즉결 처분 또는 즉결 처형은 대부분 공개 총살의 형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 총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병대 사례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즉결 처형이라고 했던 건 아닌지. 셋째, 당시 육군에선 즉결 처형을 명령한 지휘관이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데 반해 해병대의 경우에는 그 지휘관이 즉시 보직해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처형 소식을 듣자마자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현지 부대를 찾아와 노발대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대장을 보직해임시켰다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군사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사표시로서 즉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서 경종을 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사건을 바라보는 전우들의 시선입니다. 육군에서 동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해병대에서는 일단 사형만은 면하게 하려는 동기생들의 행동이 있었으며 사후에는 시신을 고의 장사 지내고 또 50년이 지나서도 때 맞춰 그들의 무덤을 찾는다는 사실. 게다가 훗날 해병대 관련 행사에 당시에 대대장이 참석했을 때 사형당한 대원의 동기생들이 보인 반응 등을 놓고 보면 대대장의 당시 행동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통과 정서상 상당히 문제 있는, 그렇게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행동이라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사연을 통해서 해병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인 전우회라는 전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49년 4월 15일 대한민국 해병대는 380명의 아주 적은 인원으로 창설되었는 바, 처음부터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에서 출발했고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을 거치면서 발휘된 해병대 특유의 전후에는 이제 작지만 강한 군대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좋은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비록 명예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사라진 그들이었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들의 무덤을 찾는다면 솔직히 술 한잔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가슴 한켠에 생기는 것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